미국 쪽에 있는 중소형 은행들은 많이 좀 무너질 수 있지 않나 생각이 좀 돼요. 예. 이게 그러면은 금융위기 아니야? 신한은 괜찮은 거죠? 아유, 작은 은행들이 무너져 내리면서 이런 것들이 미국의 지역 경제라든지 아니면 특정 산업을 갖다가 흔들어 놓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은 시차를 두면서 경기 침체 우려를 키우게 되고 그 가능성은 조금 더 높아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사이에 호칭이 바뀌었는 거 보면 진급을 하신 건가요?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덕분에 진짜 많이 응원해주신 덕분에 많은 분들이 사랑으로. 능력은 없지만 잘 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떻게 또 능력이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또 아무래도 이제 또 팀장님이 은행에 계시다 보니까 네네네. 금융권 이야기 제가 안 여쭤볼 수 없는데 네네. 실리콘밸리 은행이 이제 파산이 시작된 미국발 은행 위기가 네. 스위스 2위 은행인 이제 크레딧 스위스의 네네. 이제 은행 유동성 위기를 또 거쳐서 이제 보니까 독일 최대 투자은행 도이치 이제 뱅크 유동성 위기 우려로 번지고 있더라고요. 네네. 그 충격 좀 현재 상황 좀 어떻게 보시고 이게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얼마나 커질 수 있는 걸까요? 아니면 뭐 다 정리할 수 있는 걸까요? 불확실성을 어디까지 규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예를 들어서 이제 저한테도 제일 많이 하시는 질문이 은행 망해요. 요즘은 진짜 단도직입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세요. 은행별로 다르죠? 라고 얘기를 하면 망한다는 얘기잖아요. 뭐 이렇게 얘기 나오는데 일단 저는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중소형 은행들은 아마 미국 특히 미국 쪽에 있는 중소형 은행들은 많이 좀 무너질 수 있지 않나 생각이 좀 돼요. 예. 그 생각보다 많은 수가 좀 흔들릴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대신에 이게 그러면은 금융위기 아니야? 금융위기를 바라보는 것보다는 금융위기 때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그게 9월 15일이었거든요. 2008년도. 그날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도 놀랐던 게 그때 이제 미국의 그 3위 투자은행이 메릴린치였어요. 걔가 JP모건으로 BOA에 인수가 됐고요. 그 다음에 리먼이 4위거든요. 리먼이 파산 선고를 받았고 그거 딱 6개월 전에 베어스턴스가 5위였는데 베어스턴스가 JP모건으로 인수가 돼요. 그리고 1, 2위가 골드만삭스하고 모건스탠리인데 둘 다 휘청거리면서 어쩔 수 없이 연준의 감독하에 들어가는 은행지주회사로 전환이 됩니다. 이제 은행지주회사로 전환된다는 게 뭐냐면 은행지주회사로 들어가야 그 연준의 그 밑에 있는 상업은행의 성격을 갖고 있어야 연준은 상업은행들한테는 유동성 공급을 해줄 수 있거든요.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상 금융위기 때는 1위부터 5위까지가 다 흔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케이스는 그런 케이스라고 보기보다는 이제 작은 중소형 은행들 특히 이제 특정 산업에 대한 디펜던시가 크거나 특정 지역에 대한 디펜던시가 큰 그런 형태의 은행들이 좀 흔들리는데 그런 은행들이 아마 조금은 더 많이 무너질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작은 은행들이 몇 개 더 파산합니까? 오케이. 그럼 그렇게 될 것 같고요. 그게 아니라 이게 08년도와 같은 금융위기로 전개될 것인가? 그러진 않을 것 같습니다. 현재는 좀 그렇게 바라보고 있고요. 그럼 이제 바로 이제 그 질문이 나오는 게 그럼 SVB 이후에도 이렇게 흔들리는 건 뭐냐? 일단 SVB부터 말씀을 좀 간단히 좀 정리해서 이 포인트만 말씀을 좀 드릴게요. SVB는 IT 산업에 대한 디펜던시가 되게 컸거든요. SVB는. 근데 이제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제 고객이 전부 다 IT 관련 벤처 기업이에요. 그래서 이게 리테일 뱅크라는 표현을 쓰고 홀세일 뱅크라는 말을 쓰는 이게 도매다 소매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보다는 리테일 뱅크는 약간 좀 개인 금융. 그 다음에 홀세일이라고 하면 약간 기업 금융 느낌이 좀 나요. 그래서 이제 굳이 비교를 하자면 특정 은행이 이게 전국적으로 있는 게 아니라 판교에만 있는 거죠. 판교에만 있고 개인 고객을 안 받아요. 법인 고객만, IT 벤처 법인 고객만 받아요. 그러면 이 은행은 IT 벤처 법인의 예금만 예금으로 잡고 그리고 나머지는 요걸 가지고 대출을 해주는 거죠. IT 벤처들한테. 예시가 사실 정확한 건 아니지만 이렇게 봐야지 조금 좀 그 성격이 조금 이해가 돼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20년도, 21년도에 너무 좋았던 거죠. IT 벤처가. 너무 좋았죠. 그렇죠. 투자금 계속 들어가고. 그럼 이쪽에서 투자금이 들어가잖아요. 그럼 투자금이 들어나간 만큼 이 돈이 막 밀려 들어오지 않습니까? 예금이. 그럼 이 예금을 갖고 제가 무언가 대출을 해줘야 돼요. 근데 고객이 IT 벤처잖아요. 그럼 어떤 케이스냐면 IT 벤처가 잘 돼서 예금이 들어오는데 그 사람한테 대출을 해줘야 돼요. 예금하는 사람한테 예금 맡기고 있는데 대출 필요해서 이게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은행들이 결국엔 어쩔 수 없이 장기채를 사버렸던 그런 문제가 된 거죠. 근데 문제는 모두가 그 산업이 안 좋아지면 그 고객 모두가 안 좋아져요. 그렇죠. 그럼 동시에 예금을 빼잖아요. 그럼 동시에 예금을 빼면 어쩔 수 없이 예금을 줘야 되는데 다른 쪽에서 예금이 들어와야 이 캐시를 넘겨줄 수 있을 거지 않습니까? 예금이 안 들어와요. 왜냐면 고객이 딱 한정되어 있는 층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문제는 IT 벤처만을 대상으로 한 고객층인데 모두가 안 좋고 모두가 좋아지는 겁니다. 너무 모두가 좋았다가 너무 모두가 안 좋아지니까 갑자기 당황해버린 거죠. 그럼 어떻게 하냐면은 어쩔 수 없이 갖고 있었던 장기채를 팔아서 돈을 내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제 장기채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문제점들, 이게 은행의 손실을 건드려 버린 겁니다. 그럼 이 은행 위험한 거 아니야 하면서
굉장히 빠른 속도의 뱅크런이 일어났고 그 뱅크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SVB는 무너졌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SVB를 바라보는 관점은 굉장히 특정한 산업 쪽에 대한 디펜던시가 컸다라는 게 이게 이제 되게 중요한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얘가 굉장히 방만하게 장기채를 가지고 투자를 운용했었다라는 게 이 두 가지가 이제 포인트입니다. 그러면 사실상 다른 은행들이 이런 형태의 성격이 아니라면은 큰 문제가, 예를 들어서 JP모건 같은 경우는 은행이 대형이잖아요. 그럼 고객층이 IT 벤처에만 있을까요? 굉장히 다양하겠죠. 그러면 예를 들어 작년만 볼게요. IT 쪽에서는 돈이 안 들어와요. 예금 인출이 일어나는데 에너지가 좋았잖아요, 작년에는. 그래서 에너지 기업들, 엑슨모빌 이런 쪽에 현금이 넘쳐났어요. 그럼 이쪽에서는 현금이 들어오니까 굳이 장기채를 안 팔더라도 이 현금을 내줄 수가 있는 구조가 되죠. 그러면은 굳이 유동성 문제가 생기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대형은행은 규제가 굉장히 강했고 중소형 은행은 규제가 약했단 말이죠. 그러면 규제가 강한 쪽이라고 하면 어려울 때는 얘는 규제를 굉장히 많이 받아서 스트레스 테스트를 계속해서, 스트레스 테스트는 나무 위에 올려놓고 흔드는 겁니다. 이 정도 흔들어도 안 떨어져? 안 떨어지는 걸 보여줬잖아요. 그러면 어려울 때는 스트레스 테스트를 통과했던 애들이 더 좋아 보여요. 그러면 중소형 은행의 돈이 대형 은행으로 몰리는 문제가 생깁니다. 문제일 수는 있지만 대형 은행 입장에서는 유동성이 생기니까 파산할 리스크가 그만큼 낮아지는 케이스겠죠. 그래서 산업에 대한 고객층이 다채롭다는 거하고 캐시에 대한 인플로우가 있다 보니까 굳이 얘를 팔면서 대응할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 SVB와는 차별화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오케이. 그러면은 대형은행은 전이가 안 되는데 그럼 크레딧 스위스는 뭐라고 설명할 건데, 여기서부터 딱 문제가 생기는 건데, 크레딧 스위스는 조금 얘기가 달라지는 게, 크레딧 스위스는 작년 말에도 파산한다는 얘기가 사실 나왔었어요. 작년 말에도 크레딧 스위스 위험하다. 왜냐면 작년, 재작년 상반기부터 그린실 캐피탈이라고 해서 걔도 벤처죠, 일종의. 그쪽부터 손실이 크게 났고, 그 다음에 빌황, 아케고스하고도 하면서 좀 큰 손실이 났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리걸 리스크가 있으면서 이쪽 경영진에 대한 신뢰가 굉장히 많이 이미 꺾여 있었던 상태죠. 그런데 이제 작년 말에 그 크레딧 스위스 무너질 것 같아 이런 얘기를 하니까 사우디에서 들어와가지고 지원을 해줬거든요. 근데 이 문제가 뭐냐면 얘네가 별로 안 좋은 것 같아라고 하면 카운터파티라고 하죠. 같이 거래하는 사람들이 그쪽이랑 거래하지 말자. 이런 케이스입니다. 이해가 안 되실 수는 있지만 굉장히 좋은 담보물을 갖고 있어도 가급적이면 이쪽이랑 같이 거래가 안 하고 있다라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라고 해야 될까요? 막 무너진 은행하고 제가 예를 들어서 무너진 은행이 갖고 있었던 굉장히 좋은 담보로 해서 대출을 해줬어요. 근데 무너졌잖아요. 그런데 이제 거래를 까보니까 저하고도 거래가 있는 거죠. 그럼 제일 위험한 거 아니야? 막 이렇게 얘기 나올 수 있죠. 근데 제가 그러면 그게 아니라 사실 저는 안전한 담보만을 갖고서 대출을 해줬습니다. 이제 이렇게 부연 설명을 해줘야 되죠. 말이 길어져야 되잖아요. 그쵸. 굳이 그렇게 말이 길어질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얘 말고도 따로 거래할 때가 있는데, 그래서 스왑 거래라든지 굉장히 다양한 거래들이 크레딧 스위스하고 했었던 거래들이 많이 끊겨나가기 시작을 해요. 그럼 크레딧 스위스 같은 경우는 수익성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겠죠. 그래서 크레딧 스위스는 영업 적자를 계속 기록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게 굉장히 취약했던 거고요. 시생량을 다음으로 찾고 있을 때 크레딧 스위스가 거기에 말려 들어간 케이스가 됐겠죠. 그래서 크레딧 스위스가 그러니까 이 친구는 대형은행인 건 맞지만 사실상 특수하게도 리걸 리스크가 너무 많이 걸려 있었던, 그리고 영업 손실이 크게 났었던 그런 약한 고리였다는 점을 우리가 바라볼 필요가 있죠. 그러면 그거 뒤로 바로 이어진 게 뭐냐면 도이체방크에 대한 크레딧 얘기잖아요. 스위스는 약간 자체적인 좀 그렇죠. 문제가 있었다. 네, 그렇죠. 그 이제 도이체방크에 대한 얘기인데, 이게 이제 ECB에서, 유럽중앙은행에서 도이체방크에 대한 얘기를 할 때 뭐라고 했냐면 CDS 마켓이 있어요. CDS라는 건 보험을 보증을 해주는 겁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도이치방크를 보증을 해줘요. 그럼 무슨 대가로? 그러면 보증료를 받아요. 근데 도이치방크가 무섭잖아요. 예를 들어서 좀 흔들릴 것 같잖아요. 그럼 보증료가 높아지겠죠. 높아져야죠. 예. 그래서 CDS 프리미엄이 치솟는다라고 하면은 보증료를 더 많이 받아요. 그 얘기거든요. 그럼 보증료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한 달에 10만 원만 했으면 되는데 이제 안 되겠어. 1,000억 내야 돼. 이러면 사실상 얘는 망할 것 같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이 CDS 프리미엄이 이 보증료가 확 뛰어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람들은 여기가 되게 위험하다고 생각을 해요. 일단 이 인식만 갖고 가세요. 근데 이 CDS 시장이라는 게 우리 증권거래소처럼 많은 사람들이 다 뒤다보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장외 거래라는 걸 해요. 그래서 유동성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한두 건의 거래가 가격을 막 결정하기도 하고 되게 그런 문제가 좀 있어요. 그래서 유동성도 별로 없는 CDS, 1,000억짜리 CDS 시장이 몇 조짜리 은행을 뒤흔드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CDS 시장을 감독해야 돼. 이 얘기를 하거든요. 이 얘기 왜 나오냐면, 자, 보세요. 모두가 다 자라보고 놀랐으니까 이제 소뚜껑 이러면 막 이러잖아요, 다. 그러니까 여기가 막 이제 어두운 방이고 귀신이 한번 나갔다 간 거예요. 그럼 이제 김 작가님하고 이제 걷는 거죠. 그럼 제가 뭐 이러면 다 놀라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자, 이게 첫 번째 케이스. 두 번째는 이런 거죠. 제가 이제 2년 전인가
제 친구랑 이제 술 먹는데 그 친구가 이제 그 자기 테슬라 투자하고 있다. 아, 테슬라. 테슬라 그래서 막 이제 뭐 전기 트럭 뭐 이런 얘기 하길래 근데 좀 많이 오른 거 아니냐. 난 좀 금리 관점, 매크로 관점에서 그런 생각이 좀 한참 든다. 좋을 때네요. 예, 그래서 이제 그랬더니 그 친구 하는 얘기가 네. 딱 스마트폰을 보여주면서 차트를 보라고. 그러니까 막 올라 있잖아요. 그래서 너가 안 되는 거야. 먼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너는 네, 언제까지 그렇죠. 금리 보고. 네, 그렇죠. 맨날 뭐 어디 가서 환전할 때 그럼 오늘 해 내일 해 이런 거 이제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니 뭐 기분 나쁘다 좋다 이걸 떠나서 그걸 보잖아요. 그럼 어떤 느낌이 드냐? 나만 소외됐나? 아니었나? 왜냐하면 그렇게 많이 올랐다는 얘기는 나보다 똑똑한 여러 사람들이 이미 샀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 얘기는 내가 모르는 뭔가 있다라는 느낌을 받아요. 그렇죠. 자, 그럼 볼게요. 이제 누가 망할지 아무도 몰라요. 그 정보는 어디선간 돌 것 같은데 저한테는 안 올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갑자기 누가 죽을지 모르겠어요. 막 이렇게 사주 경기하고 걷고 있는데 갑자기 뭐 팍 뛰어올라요. CDS 프리미엄, 그러니까 CDS 보증료 팍 뛰어올라요. 저기다! 라는 거죠. 그럼 다 놀랄 거 아니에요. 내가 모르는 여기서 뭔가 나오나? 하면서 다 쳐다볼 거 아니에요. 그러면 도이체은행의 도이체방크의 그 보증료 CDS 프리미엄이 팍 뛰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고 보니까 그럼 이제 사람들이 놀라잖아요. 그럼 바로 이제 던지는 거죠. 도이체 주식을. 그 채권도 던지니까 채권 금리 뛰고 채권 가격도 떨어지고 그러면 눈에 보이는 거죠. 도이체방크가 위험해. 왜? CDS 프리미엄이 치솟잖아. 주가 빠지는 거 보여? 채권도 흔들리고 있어. 망했어. 이런 거죠. 그러면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 이 두려워하는 마음에 딱 맞춰가지고 그 현상이 더 증폭이 되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면서 도이체은행을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도이체방크 같은 경우는요, 2016년도에 그 과거가 있어요. 어떤 과거가 있냐면 그때 중국 무너지고 할 때 도이체방크가 코코본드 이거 이슈 있으면서 이제 파산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주 떠들썩했거든요. 근데 이제 2018년부터 도이체방크는 이제 완전히 다 이제 구조가 개선이 되면서 인력도 많이 감축을 하고 인건비도 줄이면서 이제 완전히 수익이 잘 나는 은행으로 전환이 됐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크레딧 스위스 무너지면서 코코본드 위험한 것 같아 하니까 이거하고 또 연관돼 있었던 도이체방크에 대한 얘기 나오죠. 그러면 조금이라도 오랫동안 여기 한 5년 이상 몸담았던 사람은 맞다 도이체방크 이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면 이제 바로 CDS를 보니까 막 튀어오르고 막 난리도 아니죠. 그러면 맞아 이거 위험한 거 아니야? 이제 이렇게 이제 몰려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되게 도이체방크 같은 경우는 심리적인 리스크도 되게 컸던 것 같아요. 근데 바로 이제 거기서 이제 어떻게 나오냐면 도이체방크는 자본이 엄청나. 그리고 수익도 매번 나. 크레딧 스위스하고 달라. 리걸 이슈에 크게 걸린 거 없어. 그러면서 이제 독일에 이제 쇼츠 총리가 나와가지고 누가 그러니? 왜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문제 없을 거야 라고 이제 독일 정부에서도 나와서 이제 얘기를 해주니까 이제 조금은 좀 안정이 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여기서 말씀드릴게 도이체방크 주식을 사라 이 얘기가 아니라 도이체방크가 그러니까 뭐냐면 얘가 잘 나가는 거하고 망하지 않는 건 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망할 리스크는 크지가 않다라고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SVB부터 해서 크레딧 스위스하고 도이체방크까지 한번 쭉 설명을 드렸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결론은 결국에는 중소형 은행의 일부가 파산하는 거는 저는 가능하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근데 최악의 경우에는 과거에 이제 SNL 사태라고 해서 저축은행 파산했던 적이 있어요. 꽤 많은 저축은행이. 그래서 지역은행이나 특정 산업에 대한 디펜던시가 큰 은행들 같은 경우는 흔들릴 수 있다. 그렇지만 이게 전면적인 대형은행의 파산과 같은 금융위기를 만들 가능성은 제한적인 것 같다. 예,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만약에 이게 이제 방금 말씀하신 그런 일은 별로 없을 것 같다 말씀해 주셨는데 네네. 금융위기처럼 그런 대형은행 정말로 번지려면 네네. 어떤 것들이 이제 아예 그런 가능성이 제로는 아닐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겠죠. 예. 어떤 연결고리가 딱 맞춰지면 그렇게 갈 수도 있나요? 이게 이제 금융위기 때는요, 대형은행이 손실이 났다는 것도 문제였는데요. 대형은행의 손실이 이게 갖고 있는 게 다른 데하고 너무 많이 엮여 있으면 이게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냐, 어디까지 엮여 있는지 알 수가 없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AIG만 한번 말씀드려요. 그때 AIG 무너진다는 얘기 나왔었는데, 자, AIG는 어떤 걸 하고 있었냐면 수많은 보험을 가입한 개인 고객들도 있었고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CDS 같은 걸 했었어요. 그래서 얘가 망하면 보험료를 줄게요. 보험금을 드릴게요 라고 해가지고 파산에 관련된 보험 이런 것들도 했었던 거죠. 근데 자 보세요. 그러면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제가 어느 기업에 투자하려고 해요. 이거 망하는 거 아니야? 그랬더니 괜찮아. AIG가 보증해줘. 그럼 느낌이 어때요? 쿨. 그렇죠. 그럼 이제 AIG는 어떤 애야? AIG도 몰라. 이제 이런 느낌인 거거든요. AAA야. 근데 만약에 AIG가 흔들려 버리면 AAA를 믿고 투자했었던 그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무너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단순히 AIG만의 문제가 아니라 어디까지 어떻게 확산될지 알 수가 없고 이게 파생 상품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계속 끊임없이 재창출이 됐던 거죠. 그럼 이걸 어디서부터 묶어 나가야 될지 그럼 있는 대로 다 덕지덕지 계속 막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연준도 자신이 없었던 거죠. 결론적으로는 실수죠. 리먼을 파산시킨 것 자체가 결론적으로는 실수인데 그때 당시로서는 어쩔 수가 없다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러면서 이제 예측할 수 없는 쪽으로 너무 많이,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코로나 때 기억나시죠? 코로나 때도 보시면 어느 정도가 되면 망해요. 이게 아니라
우리가 답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잖아요. 그거 막 맞아, 맞아. 사람들이 제일 어려운 건 안 좋은데 이거를 답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버리면 여기서 포기합니다. 그쵸. 근데 안 좋은데 뭔가 엄청난 걸로 메워줄 거라는 확신이 있잖아요. 그건 안 흔들려요. 그러면서 사실 증시가 그렇죠. 오히려 대형 호재라고 생각하는 연준에서 거죠. 다 사주겠다 문제 되는 거. 코로나가 문제가 되는 것 이상으로 돈을 풀어줄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코로나 때도 증시가 급락을 하다 위로 확 던져버리잖아요. 금융위기도 똑같았죠. 이게 단순히 그냥 답이 없구나라는 생각이 날 정도로 이제 문제가 있었던 거고 그러니까 이제 끊임없이 흔들렸었던 그런 케이스지 않습니까? 몇몇 대형 은행들이 손실이 난다? 이런 정도에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거를 구제할 방법조차 없구나. 속수무책일 것 같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이제 금융위기로 전개될 가능성이 있겠죠. 근데 그 정도까지 전개되려면 상당한 충격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사태 네네. 금융 시스템 위기로까지 번질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많아 보이지 않는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한국의 금융시장도 혹시 위험해질 수 있는지, 한국에도 뭐 사실 뭐 특정 산업이라든가 지역의 은행들은 있을 테니까요. 이제 뭐 제가 지역은행까지 말씀드리는 어렵고요. 제가 이제 그냥 우리나라에 있는 대형 시중은행들 같은 케이스는 일단은 뭐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객층이 다채롭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규제가 굉장히 탄탄해요. 그래서 자본 비율 규제 같은 것들도 상당하고 그리고 이제 자산 사이드에서 유동성을 얼마나 많이 갖고 있느냐 이런 쪽에 대한 규제도 양호한 편이에요. 그래서 이제 얼마나 성장성이 있냐 뭐 그래서 은행주 사 이런 케이스로 접근한다라기보다는 이 은행들이 불안하냐라고 했었을 때는 그러진 않은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작년에 레고랜드 사태 때를 보셔서 기억을 하시겠지만 레고랜드 사태 때도 되게 많이 들어요. 이거 금융위기 오는 거 아니야? 금융위기가 오려면 대형은행이 파산을 해야 되는데 레고랜드 사태 때 은행 쪽으로 어마어마한 예금이 몰렸어요. 작년에 4분기에 은행 쪽으로 예금이 40조가 넘게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작년에 특히 뭐 예, 어마어마하게 들어왔죠. 현금 예금으로 많이 갔죠. 그게 이제 좀 역설적인 건데 규제가 강한 쪽이 있고 약한 쪽이 있으면 평온할 때는 규제가 강한 쪽이 불만이 많아요. 우린 돈 더 벌 수 있고 한데 너무 많은 규제에 눌려 있어. 약한 쪽은 되게 잘 되는 것 같죠. 근데 한순간에 불황이 확 찾아오잖아요. 그럼 약한 쪽은 불안해 보여요. 근데 규제가 강했던 쪽에 대해서는 신뢰가 있죠. 그러면 돈이 약한 쪽에 있던 돈이 한꺼번에 강한 쪽으로 몰려갑니다. 그럼 약한 쪽은 굉장히 불안해지고 강한 쪽 같은 경우는 오히려 뭐랄까 이제 난파선에서 이제 맨 위에 있는 뭐라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 그 위에 떠 있는 느낌? 그래서 SOS를 기다리는 이제 그런 케이스는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는 좀 말씀드릴 게 우리나라의 금융기관 뭐 시중 대형은행이 뭐 파산한다? 이런 케이스는 굉장히 어려운 케이스가 아니겠는가? 뭐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네. 신한은 괜찮은 거죠? 아유 대형은행이야 뭐. 알겠습니다. 예. 자, 많은 전문가들이 또 2023년에 두려운 경기 침체 온다고 작년 특히 뭐 하반기 때 그 이야기 굉장히 많았는데 증시는 사실 굉장히 좀 다르게 움직였단 말이죠. 올해 1월엔 특히 많이 올랐고요. 지금 뭐 박스피 있긴 하지만 경기 침체가 이미 다 반영이 된 건가요? 아니면 앞으로 뭐 그분들은 여전히 앞으로 오기 때문에 다시 한 번의 조정과 폭락이 있을 수 있다 얘기하는 분들도 있고 하더라고요. 아직은 경기 침체라고 하긴 좀 그렇고요. 네. 왜냐면 이제 사실 1분기 노랜딩 얘기까지 나왔으니까요. 이러면 경기 침체도 안 올 것 같은데 이제 이건데 저는 이제 경기 침체가 올 거라고 보고요. 작년 4분기에도 나와서 이제 말씀드렸던 게 마일드한 침체 가능성은 열어두자라는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어요. 뭐 어떤 부분에서 좀 말씀드리냐면 결국에는 SVB 사태나 이런 은행들이 무너지는 거는 결국에는 은행들이 대출을 해줄 때 굉장히 신중하게 만들어버립니다. 특히 지역은행들 같은 경우는 그 해당 지역에 굉장히 많이 대출을 해줬던 케이스일 거거든요. 근데 이 은행들에서 돈이 빠졌죠. 그럼 대출해줄 돈이 없어요. 두 번째는 지역 경제도 불안불안할 수가 있죠. 특히 IT 벤처들. 그렇죠. 그럼 그쪽은 대출도 안 가요. 대출도 안 가고 그쪽 은행도 안 좋아요. 그러면 그쪽에서는 기업들이 무너지기 시작할 겁니다. IT 벤처들이. 그럼 거기서 실업이 쏟아지게 되겠죠. 네. 그리고 이런 작은 은행들이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하면 작은 은행들이 지역적으로 있는 이 작은 은행들이 최대한 캐시를 좀 쟁여놓고 싶겠죠. 그러면 그 해당 지역으로 유동성이 안 흘러가요. 안 가겠죠. 가뜩이나 금리가 올라서 힘든데 유동성 지원이 덜 되잖아요. 그러면은 실물 경제가 조금씩 힘이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융위기하고 경기 침체는 다릅니다. 금융위기는 심장이 훅 막혀가지고 욱 쓰러지는 거고 경기 침체는 계속 힘이 빠지는 거거든요. 후자는 점진적으로 진행이 될 것 같아요. 시차를 두면서.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저는 마일드한 경기 침체의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마일드하다는 건 또 뭐냐? 마일드하다는 말씀드린 이유는 훅 조정하려고 할 때 메워줄 수 있는 유동성 지원책이 있다라는 게
포인트인 것 같아요. 지금 미국 금리가 5%까지 올라 있잖아요. 상단으로 보면. 그 얘기는 뭐냐면 뒤집어 말하면 내릴 금리가 5%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연준이 쓸 수 있는 수단들이 점점 무기들이 생겨나는 거거든요. 물론 이제 금리를 내리려고 올렸냐 이제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경기 침체가 인플레이션을 제압을 할 수는 있겠죠. 그렇죠. 시차를 두고서. 그렇죠. 그럼 그때는 부양책을 쓸 수 있는 룸이 생기게 될 텐데 그럼 어느 정도는 좀 메워줄 수 있는 그런 케이스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증시 쪽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지난 15년을 보면서 모든 사람들이 안 겁니다. 불황이 찾아오면 돈을 뿌려줄 거라는 걸 모두가 알고 있는 겁니다. 알고 있죠. 예, 그러면 불황이 찾아오면 돈을 많이 벌 수 있거든요. 뭐 하나 부러지면 금리를 낮추게 되고 그러면 돈을 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금리를 낮춘다는 게 대형 호재라는 걸 알고 있어요. 네. 그러면 금리가 낮춘 다음에 우린 주식을 사냐? 그게 아니죠. 금리 낮추기 전에 사야 되죠. 그렇죠. 근데 이제 유튜브 방송에서 그러는 거죠. 그러면은 금리 맞추기 전에 그럼 언제 살까? 유튜브 방송에서 그러는 겁니다. 옛날에 보니까 금리 낮추기 한 달 전부터 주가가 올랐습니다. 그걸 보면서 오케이 유튜브 방송에 그랬으니까 이제 한 달 전부터 사자. 아니죠. 우리는 똑똑하지 않습니까? 한 달 전에 사면 모두가 살 거 아닙니까? 이 유튜브를 100만 명이 보는데 2달 전인가요? 근데 이제 2달 전이라고 다들 2달 전이라고 생각하겠지. 아니죠. 조금 더 땡겨야 되지 않을까요? 6개월인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픈런을 합니다. 그래서 보니까 몇 시쯤 가면 돼요? 한 대여섯 시부터 9시 문 여니까 대여섯 시 오면 되겠죠? 대여섯 시에 갔더니 이미 텐트 치고 있는 분들이 있죠. 권영아 이제 왔어. 이러는 거죠. 그럼 그 다음에 오픈런 할 땐 좀 몇 시에 갈 것 같으세요? 자정 좀 넘어가나요? 그렇겠죠. 근데 자정에 가려고 하다가도 아니야. 좀 더 일찍 가야 되고 이런 생각 들지 않을까요? 그러면 사람은 배웁니다. 학습이라는 게 존재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학습이라는 게 존재하면 피벗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면 피벗하면 그냥 던지는 거죠. 네. 피벗하면 던지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머뭇거릴 없는 거죠. 피벗하면 누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금리가 올라 있어도 상관없어요. 금리가 올라가면 버티고 금리가 살짝 고개를 살짝 숙이면서 피벗하면서 던지는 거죠. 그래서 요즘 보면은 금리가 올라갈 때는 안 빠지고요. 고개를 살짝 숙이면 팍 튀어오르고 특히 나스닥이 막 난리가 나죠. 왜냐면 이제 피벗이야? 지금 그거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놀라는 것도 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기다리고 있는 거죠. 피벗! 아니네. 좀 더 버텨. 피벗! 이런 거죠. 그러니까 참 그런 것 같아요. 유격 훈련 해보셨죠? 당연히 해봤죠. 병장 제대했습니다. 육군. 할 때 되게 힘들잖아요. 저는 어떤 생각을 한 적이 있냐면 여름이었거든요. 수업을 줘도 군대는 다시 안 가요. 그렇죠. 네. 제 기억엔 쪼그려뛰기였던 것 같아요. 네. 쪼그려뛰기 유격하면 쪼그려뛰기 그게 제일 힘들었거든요. 저는. 네. 근데 그때 쪼그려뛰기를 몇백 개를 하는데 중간에 이제 어떤 생각을 했냐면 너무 힘드니까 누가 하면 쓰러져라. 누가 하면 안 쓰러져라 진짜. 이런 생각을 해요. 조교가 이제 뭔가 천천히 가든 가죠. 그렇죠. 그럼 쓰러지면 천천히 가지 않습니까? 훈련이 좀 약간 잠깐 이렇게 되잖아요. 쿵 소리가 난 거죠. SVB가 쓰러졌죠. 그럼 저는 기분이 어떨까요? 쪼그려뜨기 하고 있는데 아싸 이러지 않을까요? 지금 시장의 모두가 유격훈련 받고 있는 느낌이에요. 금리를 5%까지 끌어올리고 유격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찾고 싶은 답이 있는 겁니다. 쓰러져라. 그럼 훈련이 멈출 거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저는 좀 이제 바라보는 게 시장에서는 희생양을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희생양이 나타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거고요. 희생양이 나타나는데 메우고 희생양이 나타나는데 메우고 하는 걸 보면서 지금 아닌데 좀 크게 하나 부러져야 되는데 이제 이 생각을 하고 있겠죠. 그럼 이제 조만간 부러질 거야 라고 생각을 하면서 땡겨오는 거죠. 그래서 연준에서 얘기하는 건 그거예요. 이번에 이제 3월 FOMC죠. 거기서 이제 뭐라고 했냐면 파월이 딱 얘기한 건 이거예요. 첫째, 금리 인상 몇 번 더 한다. 한두 번은 더 할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둘째, 연내 금리 인하 없다. 이 두 가지가 키워드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지금 시장에서는 예상을 어떻게 하고 있냐면, 첫째, 추가 금리 인상 없다. 둘째, 7월부터 내린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두 개를 다 부정하고 있습니다. 왜요? 너네가 잘못 생각하는 거야. 우리가 맞아. 왜? 금융 시스템이 무너질 거니까. 그럼 너네는 낮출 수밖에 없잖아. 이렇게 생각하면서 길고 하는 거죠. 아니, 근데 뭐 실제로 예. 무너지면 낮출 수밖에 없긴 한데. 그렇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무너지면 낮출 거라는 생각을 하면서 미래에 있는 돈을 땡겨서 가져와요. 그러면 시중에 유동성이 넘칩니다. 그럼 안 무너져요. 뭐하고 똑같냐면 선생님이 애 버릇을 고치려고 혼내고 있어요. 근데 언제까지 혼낼 수 있냐면 울면 멈춰야 돼요. 울면. 근데 애가 끝날 줄 알고 안 울고 있어요. 그러면 울면 멈출 텐데 안 울고 버티니까 계속 혼내는 거죠. 그래서 연준도 지금 어떻게 하냐면 결국에는 자산시장이 너무 잘 버티잖아요. 잠깐 생각해보면 지금의 나스닥 지수가 쭉 가보면 작년 5월이에요. 작년 5월에 금리 인상을 2번 했을 때입니다. 그때 한 1%가 안 됐을 때 그때 수준으로 돌아와 있어요. 왜냐하면 시장은 미래를 즐기잖아요. 지금은 힘들지만 미래에는 엄청난 복이 찾아올 거야. 그럼 버티면 되잖아. 이 생각으로 지금 끌어올리고 버티고 있는 거거든요. 팡팡 뛰면서.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이 자산시장을 좀 탄탄하게 버티게 하는 요인이 되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글쎄요. 금융위기인데 주식시장이 상한가 치고 있으면 이 금융위기라고 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면 이제 여기서 연준도 이제 자산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산시장이 너무 유동성 환경이 완화적으로 바뀌면서 자산시장이 너무 잘 버티면 오히려 이거는 인플레이션을 제압하는데 굉장히 힘든 문제가 될 거야. 그래서 이제 연준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물가 안정과 성장을 바라보거든요. 성장을 바라보면 금리를 낮춰줘야 되고 물가를 바라보면 금리를 올려야 돼요. 근데 성장은 포기했습니다.
작년에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파월 의장도 성장이 일부 둔화되는 건 피할 수 없을 것 같다. 내지는 실업률이 올라갈 필요가 있다. 이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엘리자베스 워런 같은 이제 그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당신이 200만 명의 실업을 만들겠다는데 그 정책이 맞다고 생각하냐. 그랬더니 파월이 답을 한 게 이렇게 얘기를 하죠. 물론 고통스럽다. 하지만 여기서 인플레이션을 못 잡으면 더욱더 고통스러울 겁니다. 잡을까요 말까요? 이제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게 맞아요. 그리고 이제 그게 연준이 이제 실수를 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면 뭐 그것도 할 말이 없는 건데 그러면 연준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는 성장을 포기했거든요. 그럼 시장은 어땠냐면 성장을 딱 인지로 잡은 다음에 총을 겨누는 겁니다. 연준한테.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금리 더 올리면 성장 죽어. 얘 죽는다. 딱 이렇게 얘기한 거죠. 일단 연준이 얘기하는 게 죽여. 괜찮아. 놀랬겠죠. 설마? 던지고. 다음으로 갑자기 훅 가가지고 무언가 이 연준이라는 사람의 눈동자를 돌아가게 만든 무언가 인지를 잡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융안정을 딱 인지를 잡아요. 금융안정 죽는데도 괜찮아? 연준이 흔들리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연준이 어떻게 하냐면 그래서 금리를 낮춰주는 게 아니라 이런 은행들을 갖다가 정밀하게 보존해 줄 수 있는 정밀 타격을 하죠. 그래서 이 은행들한테만 유동성을 주는 프로그램을 준비하죠. 그게 BTFP라는 게 있었는데 네네. 그러면 금융 시스템이 무너지는 거는 다른 방법으로 제어를 해줄 것 같아요. 다른 미시 조정 같은 거, 미세 조정 같은 걸로. 그래서 우리도 저기 부동산 가격 막 뛸 때는 금리 인상으로 제어를 못하고 금리 인상 제어는 다른 데도 너무 영향을 주니까 금리 인상을 안 하고 DSR 규제 뭐 이런 거 하잖아요. 예, 그건 금리하고는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굳이 다 시장을 흔들어 놓는 그런 케이스보다도 딱 요렇게 이 금융기관들에게만 파산하지 않게 뭔가 서포트를 해주는 방법을 찾겠죠. 그래도 모두를 커버할 수는 없잖아요. 맞아요. 그럼 일부는 파산해야죠. 파산을 일부는 용인을 하게 되겠죠. 그럼 여기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금융 시스템의 안정이 크게 문제가 안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총을 겨누고 있는데 보니까 이 친구가 보호막을 쓰고 있는 거죠. 방탄조끼를 얼굴에 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죽일 수가 없는 거죠. 그럼 이제 연준이 어떻게 하냐면 그때는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라도 더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천천히 가려고 하겠죠. 매우 신중하게 가려고 하겠죠. 예전보다는. 그리고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현재의 높은 금리를 유지할 겁니다. 그럼 이제 바로 이 얘기가 나오죠. 금융 시스템 안정은 괜찮더라도 그런 식으로 하면 성장이 무너지잖아. 성장이 무너지겠죠. 성장이 흔들려 나가게 되면 실업률이 올라가겠죠. 그럼 뭐가 잡히게 되냐면 연준이 굳이 금리를 올리지 않아도 성장이 무너지니까 물가가 잡히겠죠. 예. 그래서 물가를 갖다가 이렇게 잡으려는 게 아니라 이렇게 깔아내려고 하는 그런 단계가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럼 말씀하신 연준의 올해 금리 인상 팀장님은 어느 정도 몇 번 남았다고 보시는 건가요? 또 참 어려운 질문이시긴 한데 자산시장이 어떻게 버텨주는가가 되게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저는 이제 한 차례 정도는 더 인상할 수도 있는 룸이 있지 않나 그 정도를 보는데 베이비 정도를? 예, 그렇죠. 베이비 정도로 해서 한 차례 정도는 더 인상할 룸이 있지 않나 싶은데 한 번 인상한다 이런 것들보다 더 중요한 거는 연준은 결국에는 긴축이라는 걸 3단계로 구분을 했어요. 첫 번째는 얼마나 빨리 올릴까. 그래서 0.75씩 막 들어 올렸잖아요. 그렇죠. 두 번째는 얼마나 높게 올릴까. 그리고 세 번째는 높게 올린 걸로 얼마나 오랫동안 유지할까. 이 세 가지. How fast, how high, how long. 이 세 가지를 갖고서 긴축을 하는데 지금 how fast를 먼저 딱 접었죠. 작년 11월에. 그래서 빨리 올리는 건 접을게요 하면서 50bp 인상하고 지금 25bp 인상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속도 조절에 들어간 건 팩트예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속도 조절에 들어간 건 팩트인데 두 번째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그러면 얼마나 높게 올릴까? 살짝 올리면서 어디까지 높일까를 계속 고민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거의 이번에 FOMC에서 보여준 게 거의 끝까지 왔어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많아야 한두 번이죠. 이렇게 되고 있는 거죠. 그죠?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그러면 두 개를 접었지 않습니까? 그럼 세 번째가 how long이 남아요. how long은 지금의 높은 금리를 얼마나 오랫동안 유지할 건데 만약에 더 금리를 올리지 않고서 만약에 시장이 탄탄하게 버티고 있다. 그래서 실물가격이 조금씩 주저앉는다. 그러면 현재의 높은 금리를 물가가 잡힐 때까지 높게 유지하다가 조금 안 좋아질 것 같으면 그때 한번 내려주고 또 안 좋아질 것 같으면 한 번 내려주고 이렇게 계속해서 따라가는 정책 쪽으로 대응을 하려고 하겠죠. 이게 저는 포인트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올해 팀장님도 금리는 동결을 한 상태에서 인하까지는 안 갈 거라고 보시는 건가요? 지금 만약에 자산시장이 크게 무너지거나 그러지 않는다면 인하로 가기에는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현재로서는 높은 금리를 유지할 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 하반기로 접어들면서 뚜렷한 경기 둔화세가 나타난다. 이렇게 됐었을 때는 고민을 하겠지만 파월 회장이 그 얘기 하잖아요. 인하가 만약 된다면 그거는 최악의 상황일 거다. 이 얘기까지 했거든요. 네, 그런 케이스로 좀 해석을 할 수 있겠죠. 최악이 아니면 인하까지는 없을 것 같다고 한 건데. 그렇죠. 그럼 금리 동결하면 그래도 어쨌든 그게 굉장히 고점에서 이제 동결되는 거니까. 그렇겠죠. 그걸로 인한 후폭풍은 없을까요? 결국에는 지금 후폭풍 때문에 추가로 올리는 건 이제 거의 끝나간다라고 바라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 후폭풍으로 지금 이제 금리가 너무 빨리 오른 것 때문에 사실은 국채 금리가 너무 빨리 뛰고 국채 가격이 너무 많이 떨어지니까 SVB가 말려 들어간 거지 않습니까? 이제는 그래서 약간은 뭐라고 해야 되냐, 안개 속을 드라이빙하는 느낌일 거예요. 안개 속을 뿌옇게 서려 있는 안개 속을. 그러니까 뿌옇게 서려 있는 안개 속을 갈 때는 속도를 빠르게 가져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이제 천천히 갈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뒤에서 닥쳐오는 폭풍이 있는 거고 앞으로 가면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도 있으니까 뒤에서 닥쳐올 수 있는 금리 인상하라고 시차를 두면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들,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인지는 계속해서 확인해 보려고 하겠죠. 예, 그래서 이제 속도는 확실히 줄어들 것 같고요. 고점도 거의 이제 다 온 거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시장이 생각하는 것처럼 올해 100bp, 내년에 또 100bp에서 200bp 낮추고 이렇게까지는 조금은 좀 많이 나가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너무 시장에 좀 기대감이 많이 반영된 것 그렇습니다. 같다. 네. 그리고 물가와 금리 얘기해 주시면서 고용도 얘기해 주셨는데 네네. 미국이 지금 고용은 어떤가요? 뭐 고용이 생각보다 너무 괜찮아서. 네, 고용이 괜찮죠. 이제 고용이 괜찮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근데 저는 이제 좀 이런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추고 싶어요. 이제 뭐냐면, 그 코로나 때 보면, 사람들을 좀 이렇게 코로나 때 안 좋을 줄 알고 많이 좀 이렇게 해고를 시켰다가, 그렇죠. 갑자기 엄청난 돈을 풀어주면서 수요가 폭발을 해버렸잖아요. 근데 해고를 한 상태에서 다시 뽑으려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리고 그때는 이 오프라인이 안 되다 보니까 온라인으로밖에 할 수 없는 케이스도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사람 뽑기 힘들었겠죠. 그러면 이게 사람 뽑기 정말 힘든구나라는 걸 겪어봤을 거예요. 그러면 지금 보면 사람을 간신히 뽑았고 이제 한 2, 3년 하니까 트레이닝이 된 거잖아요. 새로운 사람 뽑는 게 되게 부담스러울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좀 안 좋아질 것 같대요. 그러면 어떡하지? 이 생각이 들겠죠. 그것도 확 잘라버리기가 그렇지 않습니까? 나중에 또 혹시 그때처럼 또 확 돌아서면 사람 구하기가 너무 힘들 텐데, 그래서 구하기 힘들 거라는 생각이 들면 수요가 더 늘어나요. 어떻게 해서든지 이걸 지키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고용이 되게 좀 비탄력적으로 움직이는 면은 분명히 있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벤처기업이라든지 지방에 있는 그런 산업들이 조금씩 좀 무너져 내리기 시작을 하면 이런 것들이 시차를 두면서 조금씩 더 실업률을 끌어올리는 그런 방향으로 작용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연준이 그러면 한 번 정도 뭐 금리 인상 남았다면 한국은행은 지금 동결했잖아요. 네. 좀 금리 차가 그럼 또 지금 현재도 좀 꽤 나 있고 한 번 더 나면 더 날 수 있을 텐데 한국은행 금리 인상이 여전히 안 할까요?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지금 좀 약간 케이스가 좀 다른 것 같아요. 이제 왜 그러냐면, 이제 우리나라하고 미국하고는 상황이 다른 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변동금리가 많고 미국은 고정금리가 많아요. 그래서 변동금리가 많은 상황이 금리 인상을 했을 때 받는 충격이 훨씬 더 크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미국은 또 경제 체질 자체가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 많은 돈을 뿌려줬기 때문에 이쪽은 경제 체질 자체가 탄탄하게 버틸 룸이 있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무역 적자도 벌써 12개월 연속으로 13개월이죠. 그렇게 이어지고 있고 굉장히 불안한 모습들이 좀 존재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하느니 선택할 수 있는 건, 미국이 금리를 올릴 때 우리도 금리를 따라 올리느냐. 그러면은 가뜩이나 수출도 잘 안 되는 상태에서 내수도 흔들릴 수 있거든요. 부동산 시장 같은 데도 흔들리고. 그러면 이게 이게 미국이 금리를 올릴 만큼 올리려고 하는 이유는 자본이 유출이 될까 봐 올리는 거거든요. 자본이 유출될 때는 딱 한 가지 보면 돼요. 결국엔 우리나라에서 뭘 팔든지 간에 팔고, 그렇게 받은 원화를 팔고 달러를 사서 나가요. 그러면 맨 끝에 깔때기처럼 모이는 거는 원화가 모인 다음에 이 원화를 팔고 달러를 사잖아요. 그래서 자본 유출의 시그널은 환율이 뛰는 걸 보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처럼 환율이 막 준동하고 난리가 나잖아요. 막 1,450원 이렇게 올라가면 이거는 자본 유출도 자본 유출이지만 환율이 뛰면서 수입 물가를 끌어올려요. 그럼 어쩔 수 없이 국내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아지니까 하느니 금리를 올리면서 따라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 올려서 올린다? 그러니까 이게 미국이 올려서 올린다기보다도 미국이 올려서 환율이 오르니까 수입 물가가 뛰어서 우리나라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아지고 그래서 올린다. 이게 맞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환율이 안정된다면, 예를 들어서 뭐 1,300원에서 안정, 뭐 1,450원 이렇게 한 거 안정 이러면 사실은 수입 물가가 그렇게 올라가지 않거든요. 그럼 인플레이션을 제어하기 위해서 빠르게 금리 인상하는 것보단 일단은 내수 쪽을 조금은 좀 더 케어를 해주는 쪽으로 방향을 가져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방향에서 한번 고민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환율은 지금 한 1,400원까지 갔다가 네, 1,200원 초반 중반까지 갔다가 그렇죠. 이제 1,300원까지 왔잖아요. 네네네. 어떻게 보시는데요? 한은에서도 방향을 좀 잡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이제 1,440원, 50원 갈 때 G20에서부터 이 달러 강세, 그 다음에 원화 약세에 대한 얘기가 많이 흘러나왔어요. 그러면서 1,440원에서 확 찍어 눌러가지고 1,220원까지 화끈하게 눌러버렸거든요. 이렇게 되면 미국 금리가 올라가고 있으면 금리 차가 벌어지고 있음에도 이걸 한번 내리 찍은 거예요. 그러면 실제 외환시장에서는 어떤 플레이가 나타날 수 있냐면, 제가 만약에 달러가 올라가는데, 환율이 올라가는데 베팅한 플레이어잖아요. 굉장히 무서울 겁니다. 찍어 누르기 시작하면 사정없이 찍는구나, 이걸 알 거거든요. 저는 올라가는데 베팅인데 떨어지면 환율이 엄청난 손실이 나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예전에 비해서 무섭겠죠. 그러니까 1,450원까지는 막 거의 끝도 없이 뛰고 있었고, 주변을 사방을 둘러봐도
환율이 뛸 이유밖에 없으니까, 달러가 더 강해질 이유밖에 없으니까 자신감이 넘쳤겠죠. 근데 갑자기 한번 확 찍는 걸 봤지 않습니까? 무서웠겠죠. 무서웠겠죠. 그러면 그 다음에는 금리차가 벌어지더라도 막 따라가기가 쉽지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 한 1,300원 정도에서 안정이 돼 있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작년에는 미국 금리가 올라가면서 환율을 갖다가 흔들고, 이 환율이 우리나라 이제 기준금리나 시장금리를 흔드는 요인이었다고 한다면, 그래서 금리가 환율을 흔들었다면, 올해는 오히려 환율이 기준금리 인상에 주는 시그널이 훨씬 더 작년보다 더 높아지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했을 때 그러면 올해는 뭐 은행 예금도 있고 채권도 있고 주식도 있고 여러 가지 자산 뭐 요즘엔 금값이 많이 올라오긴 했더라고요. 네. 올해는 그러면 이제 어떤 자산에 우리가 조금 비중을 실어야 될까요? 올해 12월 31일까지 오를 거 이렇게 들어가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저는 지금 이제 매크로 경제에서 나타나는 게 실물 경기의 침체 우려가 남아있고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 우려가 같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막연하긴 합니다만은 노랜딩에 대한 기대들도 있어요. 그렇죠. 그럼 매크로가 정말 빠르게 바뀔 수 있습니다. 정말 매크로 경제 환경이 정말 빠르게 바뀔 수 있거든요. 개인 투자자가 이거 따라가지 못합니다. 그럼 가장 좋은 방법은 길목 잡고 기다리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럼 길목을 잡고 기다린다. 그 얘기는 뭐냐면 특정 자산을 갖고 분산해서 기다리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대신에 이게 워낙에 다양한 영역이 다양한 시나리오로 닥쳐오기 때문에 포트를 좀 넓게 펼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는 별로 담지 않았었던 금? 이런 쪽들도 금 같은 경우는 미국의 성장이 둔화되면 호재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금 같은 그런 자산들도 한번 좀 눈여겨보셔도 되지 않겠나. 예, 그리고 이제 다양한 자산을 넓게 깔고 가는 전략. 이게 저는 주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올해 채권 괜찮게 보시는 분들도 좀 생각보다 있던데 네네. 어떻게 보세요, 채권? 저도 분명히 기회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이게 채권도 20년 내내 금리가 내려오면서 채권도 20년 내내 강세였거든요. 그러니까 다들 취해 있는 거죠. 금리가 뛰면서 채권 가격이 떨어지면 밀리면 사라 이거였으니까. 그러니까 바이더 딥은 사실 주식시장보다 채권 시장이 먼저 있었어요. 이 여전히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물가가 오르고 어떤다라고 해도 잘 버팁니다, 채권이. 특히 최근에 보면 금리가 꽤 많이 내려와 있어요. 금리가 한 5%에서 미국 2년짜리 금리가 5%에서 막 4%대로 그냥 훅 주저앉아 버리는데 이거는 결국에 뭘 반영을 하는 거냐면 중앙은행의 피벗 케어. 여기에 대한 기대를 되게 많이 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조금은 빠르게 좀 반영된 부분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단기로는 은행에 대한 리스크를 좀 읽으면서 채권 금리가 좀 많이 내려와 있지 않겠나.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단기로 봤을 때는 조금 주의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조금 긴 관점에서 보셨을 때는 채권을 적립식으로 조금씩 담아가는 전략들은 유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올해 어쨌든 금리 인상을 한 번 정도 더 한다 하더라도 여기서 뭐 금리 인상을 뭐 다시 빅 자이언트를 몇 번 더 할 거라 생각하시는 분은 거의 없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뭐 한두 번 더 하고 안 되면 이제 동결을 할 텐데 동결하는 것 자체는 어쨌든 주식시장 입장에서는 뭐 작년 대비해서는 나쁜 건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또 주식시장을 또 돌아보면 기업 실적은 악화돼 있고 어떤 힘이 좀 더 셀까요? 케이스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는 금리가 인하됐을 때 주가가 올라가는 케이스만 봤어요. 언제였냐면 19년도, 20년도 그랬습니다. 19년도에 보험적 금리 인하한 다음에 주가가 뛴 경험이 있고요. 20년도에 코로나 때 어마어마한 유동성 공급을 하면서 뛴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악재가 터지면 거대한 돈을 뿌려주니까 그러면 주가가 오른다. 악재야 와라.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금리 인하하면 반드시 주가는 오를까? 그러지 않았던 때가 되게 많아요. 금융위기 때. 너무 안 좋으니까 금리 인하한 거거든요. 근데 너무 안 좋은데 이 속도가 너무 크다 보니까 금리 인하로 해선 이 힘으로는 이 쿠셔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금리 인하해서 그만큼 막은 거지. 이것 때문에 금리 인하 때문에 뭐가 일어났다 이렇게 해석할 수는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좀 실물 경제를 바라봤었을 때는 실물 경제에서 만약에 성장이 주저앉는 속도가 금리가 내려가는 속도보다 만약 빠르잖아요. 이렇게 됐었을 때는 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자산 시장이 되게 힘들어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케이스가 2000년도 닷컴 버블 직후에도 있었고 그다음에 금융위기 때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같이 놓고 바라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금리 인하면 주가 올라요. 그냥 무조건 이렇게만 도식화해서 보실 게 아니라 그러지 않은 케이스에 대해서도 좀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 좀. 금리만큼 성장이 많이 올라갔을 그렇죠. 때 네, 그렇죠. 주가가 좋을 것이다. 그러니까 성장이 둔화되는 것 이상으로 금리를 잡아내릴 때 주식시장이 호재가 될 수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금리 인하에는 좀 인플레이션이 남아있으니까 소극적인데 뭐냐면 결국에는 실적이라든지 이런 게 더 빨리 주저앉으면 이럴 때는 자산시장에는 좀 비관적인 현상이 나타날 수 있겠죠. 혹시나 뭐 올해 그러면 주식을 좀 사도 괜찮은 타이밍을 알려줄 수 있는 긍정적인 지표 같은 거는 뭐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나중에 저는 이제 터진다는 거가.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지표가 저는 되게 중요하다라고 좀 바라보고요. 두 번째는 달러가 의미 있는 레벨로 내려오는 게 되게 포인트가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인플레이션 지표를 말씀드린 건 인플레이션 지표가
어느 정도 가시권 내로 내려와 주게 되면은 시장에서는 자신감이 다시금 좀 발동이 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제 인플레이션 지표가 좀 빠르게 2% 근처로 안정되는 게 일단은 좀 첫 번째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지표라기보다도 지금 전 세계적으로 다들 경기 부양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럼 경기 부양을 할 수 있는 곳이 어디냐? 그럼 중국은 지금 지준율을 낮추고 있고 금리를 낮추고 막 이렇게 하고 있어요. 가장 큰 이유가 물가가 안정이 돼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이런 쪽에서는 물가가 안정된 쪽에서는 조금 더 경기 부양에 힘을 쓸 수가 있습니다. 돈을 뿌렸을 때 물가가 올라가지 않을 테니까. 그래서 저는 중국 쪽에서 나타나는 부양책들 이런 변화들이 좀 큰 역할을 해주지 않겠나. 그리고 그거는 위안화 가치 절상으로 좀 나타날 수 있지 않겠는가. 예,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럼 중국 경기 부양이 한국 경제에 좀 살리는 촉매제가 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지금 현재 중국 경제 좀 어떻게 보세요? 저도 공감을 하는 게 뭐냐면 과거에 비해서 중국과의 경제 의존도가 많이 끊어졌다. 중국이 좋다고 반드시 우리가 좋은 게 아니다. 저도 공감합니다. 근데 이런 건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안 좋아지는 게 좋냐? 그건 또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제 중국이 좋아졌을 때 바로 옆에 있는 국가로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분명히 존재할 텐데 지리적 인접 국가니까. 그럼 좀 너무 좀 애매모호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중국이 좋아졌을 때 중국이 무언가 다른 국가들하고 교육을 하겠죠. 그럼 우리나라도 그 국가대로 또 교육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럼 중국이 교육을 한 국가들의 소득이 늘었을 때 우리가 거기에 수출을 하게 되면 중국에서 다이렉트로 오는 수혜는 줄어들 수 있지만 그래도 전체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많이 위축이 안 될 수도 있다. 이제 이런 기대들은 가져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저도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중국 경제가 좋아지더라도 우리나라가 안 좋아할 수도 있다? 옛날만큼의 수혜는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쪽이 좋아졌을 때 우리가 받는 반사 수혜도 분명히 존재할 거라고 봐요. 네. 그럼 유럽 경제는 좀 어떤가요? 이게 유럽이 결국엔 기후가 굉장히 따뜻하게 나타나면서 작년에 우리를 어느 정도 덜어낸 것들이 좀 있죠.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소강 상태를 보이면서 좀 안정세를 보이는 부분들도 있는데 저는 이제 유럽 쪽을 좀 바라볼 땐 그래도 조금은 좀 자산시장이 유럽도 뜨거운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돼요. 그리고 이제 ECB도 어쩔 수 없이 연준에 맞춰가지고 금리를 좀 빠르게 인상을 하더라도 만약 연준이 금리 인하로 돌아갔을 때는 ECB도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를 키울 수 있어. 이게 지금 이제 3부, 여기 이제 글로벌 경제를 바라보는 눈에서는 우리가 이제 고려해 볼 수가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이렇게는 좀 보고 있습니다. 일본 경제는요? 이제 우에다 총재가 이제 들어오는 게 문제인데 아마 시간을 두고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조금은 좀 해체를 하게 될 것 같아요. 참고로 일본의 소비자 물가 지수 3%대 후반이거든요. 굉장히 높은 겁니다. 일본 경제로 따지면. 그러면 일본 같은 경우는 약간은 통화 정책에 있어서의 불안 요인들은 남아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랄까요. 조금은 좀 빠른 회복을 기대하기엔 좀 난망한 케이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아까 전에 좀 언급해 주시겠지만 그럼 미국 경제는 좀 어떤 편인가요, 지금? 미국 경제는 아직은 탄탄한데 고용이라든지 소비라든지 이런 게 잘 버티고 있잖아요. 이번에 금융 시스템의 문제는 아니겠지만 작은 은행들이 무너져 내리면서 이런 것들이 미국의 지역 경제라든지 아니면 특정 산업을 갖다가 흔들어 놓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IT 벤처들이 있는 샌프란시스코 같은 경우는 지금 미국에서 은행들한테 구제금융 해줬잖아요. 3천억 달러 구제금융이 이제 나갔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미국 12개의 지방은행들이 있습니다. 지방은행들 보면은 10개는 실적이 제로예요. 근데 뉴욕 그 연준이 300억 달러 집행했어요. 3천억 중에 10개는 안 쓰고 뉴욕은 300억 썼으면 2,700억 남죠. 그걸 한 군데서 다 썼거든요. 어디서 썼냐면 샌프란시스코 연원에서 썼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연준이면 실리콘밸리가 예, 그렇죠. 그러니까 특정 지역의 산업들이 이제 흔들리는 모습들이 나타날 수가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결국에는 시차를 두면서 경기 침체 우려를 키우게 되고 그 가능성은 조금 더 높아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흥국은요? 신흥국은 뭐 이제 뭐 4, 50개국은 굉장히 힘들다. 뭐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들었는데. 사실은 미국이 힘들고 선진국이 힘들면 신흥국 더더 힘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런 건 있는 것 같아요. G20 회의에서 나왔던 게 신흥국에 대한 과도한 부채를 탕감하자. 그래서 이제 신흥국이 갖고 있는 부채의 상당 부분을 중국이 해주는 데줄이 많아요. 1대1로. 그래서 중국한테도 얘기하는 거죠. 너 부채 탕감하면 나도 부채 탕감해줄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부채 탕감을 좀 해주려고 그렇게 노력을 해요. 근데 아직은 중국이 많이 응하진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은 부채 탕감이 일정 수준 이어졌었을 때는 아무리 미국에서 금리를 올리더라도 빚이 없으면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신흥국이 좀 코너에 몰리는 걸 좀 제어해주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인식을 하고 있다는 게 1번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중국의 물가가 생각보다 낮아요. 1%대거든요. 우리는 중국 소비자 물가 지수가 막 되게 높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중국이 경기 부양을 할 수 있는 룸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중국이 경기 부양을 했었을 때 그게 우리나라로 다이렉트로 오진 않더라도
동남아 국가들한테는 영향을 줄 수 있겠죠. 네. 그러면 이제 이런 국가들이 조금은 좀 중국의 경기 회복에 대한 네. 수혜는 받아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머징에 대해서도 다들 이제 뭐 안 좋게 바라보시는 건 저도 뭐 공감을 합니다만 미국 경기가 침체 일로에 있다면 이머징 시장도 쉽지 않겠죠. 근데 오히려 중국 쪽에 있는 부양책이나 이런 그리고 이제 부채 탕감에 대한 이슈들 그리고 미국 경기가 안 좋아지고 하면은 결국에는 달러가 약세를 보이게 돼요. 그럼 반대편에 이 달러가 약세를 보이게 되면은 달러 표시가 부채를 갖고 있는 신흥국들 같은 경우는 조금은 좀 달러 부채 부담을 줄일 수가 있거든요. 이런 점에서 최악이라고 보기에는 좀 나아지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은 좀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한국 경제도 지금 성장률 굉장히 떨어지고 있고 무역 수지도 굉장히 안 좋잖아요. 네. 지금 한국 경제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게 무역 수지가 안 좋은 건 저도 좀 걱정이 좀 많이 돼요. 네. 그러니까 뭐 이게 뭐 나라 망한다 이제 이런 호들갑은 아니지만 무역 수지 적자가 안 좋다라는 게 우리나라 수출 실적이 되게 안 좋은 케이스가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런 것들이 달러가 빠져나가게 되면은 사실 우리나라 이게 뭐 망한다 안 망한다를 떠나서 우리나라 국가적인 이제 잠재 성장률이라고 하죠. 성장판이 조금씩 이제 둔화가 될 수 있는 그런 문제로 이어지게 돼요. 그래서 저는 무역 적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좀 해봐야 된다라는 생각을 좀 첫 번째는 하고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반도체 산업이나 이런 것들이 엮여 있겠죠. 그리고 이제 저는 한국 경제 중에서 지금 포인트를 잡고 보는 게 방금은 수출 쪽이 안 좋다는 말씀드렸는데 지금 작년에 좋을 줄 알고 투자를 많이 했던 것들이 막 커팅이 되면서 투자 성장도 조금 어려워요. 설비 투자 같은 것들이 좀 많이 줄어들고 있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소비도 마찬가지로 위축이 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도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상에 좀 신중할 것이다. 환율을 바라보면서 움직일 것이다. 이제 이렇게 말씀드렸던 가장 큰 이유가 지금 이제 물론 미국을 따라가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우리나라 이제 성장에 대해서도 좀 초점을 맞춰야 되는 필요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1%대 초반대나 이렇게까지 성장률이 만약에 흔들리게 되면 우리나라도 필연적으로 저성장 기조에 접어드는 거거든요. 지금은 어느 정도죠? 이제 그게 아직 이제 올해 거는 나오진 않았지만 보통 일반적으로 보면 2%대는 어떻게든 만들곤 했었는데 이제 올해는 뭐 여러 개 전망들이 있지만 좋게 보는 데는 나쁘지 않게 보는 데는 1.7, 1.8 그 다음에 안 좋게 보는 데는 1%대 초반대 이렇게 바라보고 있거든요. 근데 1%대 초반대가 사실 과거에 별로 없습니다. 예, 그래서 저도 조금은 좀 우리나라가 저성장 기조에 혹시 빠지게 되지 않나 이런 건 조금은 좀 걱정하고 바라보고 저도 있습니다. 듣기로 왜냐면 우리나라가 뭐 금융위기나 그렇게 힘들 때도 뭐 1%대 근처였다든가. 이제 그럴 때 1%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올해가 우리나라 성장에도 녹록하지 않은 한 해가 될 것 같다. 이제 이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또 이 개인 입장에서 가장 힘들 수 있는 건 어떻게 보면 부채인 거잖아요. 그렇죠. 가계 부채는 지금 좀 위험한 수준인가요, 아닌가요? 위험한 건 맞죠. 가계부채 보면은 최근에 보면 이제 개인 회생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다라는 늘어나고 있어요. 크게 늘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가계의 소비를 갖다가 위축시키는 문제가 생기는데 그렇죠. 무엇이든지 제일 문제를 만드는 거는 방향이 바뀌는 것도 금리가 내려가는 방향에서 올라가는 방향으로 바뀌는 것도 문제지만 너무 급격하게 바뀌는 것도 문제거든요. 그리고 예상하지 못한 수준까지 올라오는 것도 문제입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연끌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많은 타격을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가계부채 문제를 좀 바라보더라도 연착륙에 대한 고민은 분명히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너무 빠르게 주저앉는 문제들이 생겨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부채라는 게 단어가 나와서 사실 부채를 다른 말로 활용을 하면 이제 레버리지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레버리지를 잘 활용하셨던 분들은 또 큰 부를 얻는 거고. 그렇죠. 지금 같은 금리 인상기 때는 이제 크나큰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건데. 그렇죠. 이제 레버리지에 대해서 이제 팀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고 좀 어떻게 우리가 활용해야지. 저는 레버리지를 제대로 활용해 본 적이 없긴 하지만 자본주의 시대에서 레버리지는 시기와 그 활용 방법이 문제이지 반드시 활용은 해야지 훨씬 더 큰 부를 달성할 수 있다는 거는 이제 받아들인 상태라서. 당연히 레버리지라는 것 자체가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레버리지가 영끌 이렇게 정의를 내리면은 굉장히 부정적인 그렇죠. 의미로 보이지 그건 않습니까? 안 좋은 쪽인 거고. 근데 이제 빚을 낸다는 거는 사실은 이 빚을 냈을 때 내가 더 많은 이익을 낼 수 있어. 레버리지라는 건, 빚이라는 건 미래에서도 현재로 땡겨와서 지르는 거거든요. 근데 미래에 땡겨와서 이 소득을 갖다 지르면서 거기에 대한 수수료인 이자를 내는 것보다 내가 땡겨와서 지금 얻을 수 있는 수익이 커서 나를 좀 더 빠르게 성장을 시켜서 궤도 위에 올려놓을 수 있다면 그렇죠. 충분히 고려를 해야 되는 케이스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걸 너무 낙관적으로 바라보면서 들어간다는 게 오히려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이게 왜냐하면 영끌 같은 케이스도 대표적인 케이스가 뭐냐면 주택가격이 올라가는 속도가 내가 내는 이자보다 이 폭이 그래서 이익이 주택가격이 올라가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내가 내는 이자보다 더 클 거야라는 전제를 깔고 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전제가 집값이 오를 거라는 전제도 있지만 달마다 나가는 이자 비용도
지금 정도에서 크게는 못 오를 거야라는 전제도 같이 깔려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연끌을 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 얘기는 뭐냐면은 매크로에 대해서 굉장히 낙관적으로 보는 거잖아요. 부동산은 그렇죠. 오를 겁니다. 금리는 안 오를 겁니다. 이 생각이 되게 저변에 깔려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보니까 부동산을 주춤하고 금리가 확 뛰어 올라가니까 지금 이게 어려워지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레버리지라는 건요, 감당할 수 있는 만큼 땡겨서 수익을 더 낼 수 있다면 저는 맞다고 보는데, 예상하지 못한 위험에 만약에 크게 노출이 된다, 굉장히 고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레버리지라는 거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굉장히 큰 독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굉장히 큰 선물이 될 수도 있고, 양날의 검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죠. 개인이 잘 활용해야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럼 이제 아무래도 은행에 계시다 보니까 네. 은행에는 또 뭐 저 같은 이제 일반 소시민의 입금도 이제 뭐 예금이라든지 적금도 있겠지만 고액 자산가 분들도 많이 네. 오잖아요. 네네네. 그럼 팀장님이 이제 고액 자산가 분들은 보면 요즘에는 좀 어떤 재테크에 좀 관심을 가지고 좀 어떤 고민을 하고 계실까요? 그건 이제 일반화해서 말씀드리긴 좀 어렵지만은, 근데 이제 이분들 같은 경우는 다양한 자산들을 많이 갖고 계세요. 예를 들어서 이런 말씀을 좀 저도 들어본 적이 있는데, 어느 PB센터에 가면은 상품 뭐 이제 주식 찍어준다. 이제 물론 그런 곳이 있을 수도 있죠. 있을 수 근데 있죠. 기본적으로는 되게 자금이 많은 분이면 많은 분일수록 굉장히 고르게 퍼뜨려요. 그렇죠. 굉장히 다양한 자산들을 가져가거든요. 그리고 분산도 굉장히 다양하게 분산을 하는데, 예금도 분산해요. 예금도 단기 예금만 하는 게 아니라 장기 예금 같이 하거든요. 그러면은 금리가 이렇게 요동을 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제일 불안한 거는 금리가 올라갈 때는 단기를 갖고 싶고 내려올 때는 장기를 갖고 싶은 거죠. 높은 금리를 묶어야 되니까. 그럼 이제 이런 거죠. 질문을 하나 던져보면, 오늘이 금리의 고점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아니야, 오늘은 아닐 것 같아, 확률이 10%도 안 돼. 그럼 내 예금 자산의 10%만큼은 장기를 가져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예금을 하는 거나 이런 거를 할 때에도 굉장히 다양한 시나리오에 대한 대비를 합니다. 예, 이게 제가 봤었던 분들의 공통점이었던 것 같아요. 절대 돈이 너무 많다고 하셔서 주식 하나 다 몰아서 질러 이러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분들이 바라보는 거는 굉장히 촘촘한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시나리오들이 닥쳐올 때 그걸 메울 수 있는 그런 자산들,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이제 제너레이션을 하는 그런 과정들을 좀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아무래도 또 그런 거는 사실 이미 고액 자산가인 부자분들은 사실은 이미 워낙 자산이 많다 보니까 그렇죠. 이분들은 불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지금 이 자산을 지키는 게 그렇죠. 중요하다 보니까, 왜냐하면 뭐 남들은 5%, 10% 수익 목표라면 이분은 2%만 돼도 사실은 맞죠. 엄청 그 액수 자체가 크니까 그런 전략을 선택하실 것 같은데, 사실 일반 개인분들은, 대부분의 소시민분들은 이제 자산이 많지 않다 보니까 맞아요. 네. 사실은 그걸 똑같이 하면 결국에는 격차가 저는 더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뭐 한 종목이든 뭐 어떤 자산이든 몰빵은 위험해도 어느 정도의 집중 투자는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20개를 깔고 가는 거하고 4개를 깔고 간다고 생각해보죠. 그럼 4개는 집중, 거기에 비해서는 집중 투자한 거죠. 근데 한 개로 하는 것보다는, 한 개는 너무.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분들이 하는 것처럼 그렇게 고르게 퍼뜨리는 것보다는 조금은 더 그 레인지라고 해야 될까, 범주가 적겠죠. 우리가 다룰 수 있는 개인 투자자들이. 근데 그 생각은 좀 들어요. 근데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받았던 질문이, 1,000만 원인데 뭘 자산을 다 4개씩 나누냐. 하나 질러야 크게 올라가지 않냐. 1,000만 원이면 하나에 좀 질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5천이면 저는 예. 좀 한 3개 정도 나눌 수 예, 있을 근데 것 이제 같아요. 저는 좀 그런 생각은 좀 들어요. 뭐냐면, 이분들의 생각은 이걸로 큰 돈 만든 다음에 그때 나눠요, 이거거든요. 근데 나눠서 운영해보는 것도 경험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제 그 경험을 돈 번 다음에 가져갈까? 아니면 작은 금액으로 연습하면서 올라갈까? 저는 작은 금액으로 계속 쌓아 올라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 되게 뭐하고 똑같냐, 분산 투자하라고 하면은 느낌이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세요. 논리적으로 반박이 안 되지 않습니까? 좋은 얘기잖아요. 좋은 얘기죠. 좋은 얘기죠. 근데 알겠는데 이거잖아요. 예, 저도 아니, 그건 알겠고, 그래서 예, 뭐 그렇죠. 할까? 예, 그런 식으로 되잖아요. 하나로 모으자는 얘기잖아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작년이나 올해처럼 자산 시장의 매크로 환경이 미친 듯이 바뀔 때는요, 분산 투자를 해놓으면 그래도 오르는 놈이 있는 겁니다. 각각의 환경에서, 각각의 시나리오에서 맞는 놈들이 존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자산들을 갖고 있어야 실제 운용을 해보면서 4개나 5개 정도를 가지고 가면서 이 자산군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내 포지션을 갖고서 연습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뭐랄까요, 그거는 포트폴리오는 돈 벌면 할게. 돈 벌면, 예를 들어 돈이 벌렸다고 할 때 그럼 포트폴리오에 대한 경험이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애초에 쌓아 올라갈 때부터 트레이닝을 하면서 쌓아 올라가는 게 맞다.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방금 전에 이렇게 매크로가 크게 덮쳤을 때 이제 그래도 다양한 자산이 있을 때는 좀 어느 정도 어느 자산에서 지킬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셔서 궁금한 거는, 그럼 이제 당연히 다양한 자산의 포트폴리오로 쌓으면서 경험을 쌓으면서 나중에 내 자산이 더 그렇죠. 부러지면 가장 베스트인데, 그렇죠.
어찌 다양한 자산을 가다가 어떤 신호나 경제 지표나 뭐가 나왔을 때는 조금 좁혀도 되는 걸까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저는 경험의 영역이 되게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인들 중에는 트레이딩 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예. 근데 저는 그 영역을 무시하는 게 절대 아닌 게 이게 하락장에서도 이 파도가 있지 않습니까? 이 파도를 먹는데 로직으로 가진 않아요. 감으로 가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저는 이분이 천부적인 감각을 갖고 있다, 물론 있을 수 있죠. 분석해 본 적은 없지만 경험이 많은 전문 투자자의 영역에서는 그게 가능했다라고 저는 그런 게 가능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저는 투자를 하다 보면 2년, 3년, 4년, 5년 하다 보면은 어떤 것들도 겪냐면 이렇게 어려운 장들도 겪겠죠. 그럼 이른바 산전수전을 겪으면서 경험치가 높아지는 겁니다. 경험치가 높아지면은요, 쓸 수 있는 개인기들이 많이 늘어나요. 그리고 이제 경제 지표를 이제 물어보셨잖아요. 저는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이제 바라볼 수 있는 건 물가 지표 같은 것들이 어떻게 둔화가 될 때 그 우리가 뭘로 반응할 수 있겠는가 이런 것들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예를 들어서 연준이 금리 인하를 갖다가 조금씩 고민을 하려고 할 때도 시장이 좀 약간 굉장히 냉정해질 때, 예, 냉정해질 때, 이럴 때가 진짜 그때부터는 연준이 피벗을 고민할 수 있을 때라고 생각을 해요. 뭐냐면 아까 선생님 비유 들면서 버릇 고친다는 말씀 드렸잖아요. 울면 이렇게 돼요. 그럼 집에 가실 거잖아요, 선생님이. 선생님이 집에 가시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는 시장이 연준하고 맞서 싸우는 게 아니라 이거를 팔로우업을 좀 해주는 그런 단계, 예, 요렇게 됐었을 때 변화가 좀 나타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단기적으로는. 그래서 저는 연준에 대한 시장의 반응, 이거를 조금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전히 달러가 강해요. 근데 의미 있게 달러가 주저하는 레벨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때에는 실제로 미국보다도 신흥국 쪽에서는 조금은 좀 힘을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생길 것 같아요. 그게 추세적으로 신흥국이 달려간다 이런 것들이 아닐지라도 뭐 단기적으로라도 신흥국 쪽에서 나타날 수 있는 긍정적인 시그널들은 있지 않겠나, 그렇게 봅니다. 물가와 연준과 달러. 자, 그리고 올해 혹시 여전히 좀 남아있는 리스크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소형 은행들이 좀 이렇게 흔들릴 수 있다라는 생각은 좀 들어요. 그러면 이게 중소형 은행들이 흔들리면서 계속 뉴스가 하나씩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뉴스가 될 수 있는데 좀 그런 것 같아요. 지금은 중소형 은행 한두 개가 흔들리면 막 시장이 요동을 칠 것 같고 너무너무 불안한데 만약에 그게 매주 막 익숙해야 되겠죠. 익숙해지면, 아니 뭐 별거 아니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대북 리스크. 요즘 뭐 미사일 뭐 발사체 이런 얘기 나오면 별로 관심 없죠, 이제. 너 자주 있었던 처음에 일이네. 그렇죠. 이제 뭐냐면 그래서 코로나 환자가 좀 늘었어요. 저도 요즘 안 보거든요. 이제 안 본 지 꽤 됐죠.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마치 일상인 것처럼, 그렇게 일상이라는 표현은 좀 안 맞는 것 같고 뭐라고 해야 될까요? 크게 시장에 영향을 안 주는 것처럼 그렇죠. 이제 그렇게 바뀌는 단계까지 아마 전개가 좀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을 올해는 좀 경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첫 번째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은행들의 파산보다도 오히려 실물 경기가 둔화되는 게 조금 더 우리한테는 좀, 그래서 경기 침체의 시그널을 읽는 것들, 이런 것들이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 이게 제 생각에 우리가 뭐 그게 하반기 시작될지 언제일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이 영향을 주는 부분은 분명히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 좀 요약하는 질문으로 올해 좀 돈은 어디로 이동하고 V 시그널은 좀 뭐가 있다고 보시는지. 작년하고 올해가 굉장히 다양한 변화를 만들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40년 만에 인플레이션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람들은 누구나 다 필연적으로 40년 만에 만난 이 괴물이 일시적으로 나타났다가 사라질 거라는 기대를 다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당연히 이제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 생각보다 이 인플레이션이 길게 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40년 만에 만난 괴물을 바로 없앤 다음에 다시 옛날의 그 모습으로 돌아가고 싶은데 그 모습으로 돌아가질 않는 거죠. 그래서 벌써 2년, 3년째 싸우고 있어요. 그러면서 요즘 조금씩 나오는 게 뭐냐면 인플레이션은 장기간 유지될 것, 이런 얘기가 나오는 사람도 있고, 이게 경기 침체를 겪고 난 이후에는 인플레이션이 제압이 될 테니까 그럼 좋아질 거야,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고, 이 사이에서 계속 방황하게 될 거야, 이렇게 보는 다양한 시나리오들이 다 맞는 것 예, 같기도 맞습니다. 하고요. 예, 그렇게 저는 무엇이 정답인지 미래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면 그런 각각의 시나리오에 대해서 우리가 다 염두에 좀 둘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이 없었던 시기의 패턴만을 갖고서 투자를 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누구 하나 쓰러지면 무조건 주가는 급등해요. 이 로직으로만 접근하는 것들은 좀 리스크가 높지 않겠는가. 그래서 과거의 패턴들보다는 40년 만에 새로운 환경에 바뀌어 있는 만큼 불확실성을 감안하고 대응을 하자라는 정도의 조언, 이렇게 드려봅니다. 알겠습니다. 가시기 전에 저희 시청자분들에게 마지막으로 또 오랜만에 나오셨으니까 네네. 인사해 주시면서 지금 이 시기에 좀 굉장히 네네.
불안정하고 또 많이 힘드실 테니까 투자 네네. 조언 한마디만 주고 가신다면. 은행권에 대한 얘기들도 나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었던 리스크들이 좀 하나하나 이제 돌출이 되면서 많은 분들이 좀 이렇게 혼란스러워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작년에도 이제 비슷한 말씀을 계속 좀 드려왔지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투자를 한다는 게 단순히 1년, 2년 투자할 거 아니잖아요. 뭐 이제 10년, 20년 앞으로 그렇게 투자해 나갈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10년, 20년 투자할 때 이렇게 어려운 장이 나타날까? 한 번이라도 나타날 수 있겠죠. 20년 내내 오르진 않을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되게 힘든 장들이 분명히 나타나게 될 거고 그걸 겪을 겁니다.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런 장들이 나타날 때 분명히 고통스러울 건데 경험해 본 사람하고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은 다른 것 같아요. 그럼 어려운 장을 경험해 본 사람들은 어려운 장에 대한 매뉴얼이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그럴 때 새로운 기회를 포착할 수 있는 멘탈이 생겨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왕 어려운 시기에 와 있는 만큼 이런 뉴스들의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리고 어떤 분산 투자 전략이 유효했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매뉴얼로 남겨놓으시는 게 굉장히 긴 관점에서의 투자에서 성공을 하고 살아남는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 그렇게 말씀드려봅니다. 알겠습니다. 팀장님 말씀대로 올해와 작년의 경험을 토대로 우리가 좀 공부를 할 수 있는 네네.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만난 손님은 오건혁 팀장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